방금 전 세계 각국 정보망이 동시에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러시아 군부 핵심에서 빠져나온 기밀 음성 파일 때문인데요. 녹취를 남긴 이는 러시아 전략 분석국 최정예 장교로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나는 사라질 것이라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단 한 줄이 모든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7일이면 핵탄두를 양산할 수 있다. 이 충격적인 문장 한 줄이 국제정보기관 보고서를 전면 수정하게 만들었고 러시아 내부는 물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스스로를 희생하며 이 비밀을 세상에 내놓았을까요? 만약 경고가 현실이 된다면 국제 질서는 근본부터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여러분은 그 숨막히는 진실의 전모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분석관 레이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에게는 2024년 가을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펜타곤 지하 3층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손에 쥔 파일을 힐끗 봤죠. 아시아 전력 균형 분석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또 이런 지루한 업무구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석관으로 일하다 보면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인생이 180도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지역 군사력 분포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마치 게임 맵 같더라고요. 중국은 빨간색으로 위협적이고 일본은 파란색으로 안정적이고 그런데 한국은 회색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임 분석관 톰슨이 제 뒤에서 말했어요. 회색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중간 정도 수준의 동맹국이지.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는 수준이야.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느낌 말이에요. 한국이요? 6.25 전쟁 때부터 우리와 함께해온 동맹국인데 정작 그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삼성, LG, BTS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출근해서 제 책상을 보니 기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CIA 동유럽 담당 부서에서 온 거였죠.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에는 USB 하나와 문서가 들어있었어요. 러시아 정보 요원 일리아 보로닌이라는 인물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러시아어만 들렸는데 다행히 번역본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한국은 원한다면 7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보로닌의 목소리는 정말 차갑고 냉정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죠. 우리 정보부는 이미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파악했다. 그들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농축 기술 모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한국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미국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결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파헤쳐보자. 회색으로 분류된 그 나라의 진짜 색깔이 무엇인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진실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파헤친 한국의 진짜 모습,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개된 자료부터 살펴봤어요.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들의 재원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 정도 성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참관 보고서를 읽게 된 거예요. 그 보고서를 쓴 건 우리 측 훈련 감독관 로버트 핸더슨 대령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한국군의 지휘 체계 반응 속도가 우리 예상을 크게 벗어난다는 문장으로 시작되었거든요. 핸더슨 대령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대령님,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지휘 체계 속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레이첼,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빨라. 훈련 시나리오를 주면 우리가 명령 전파하고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한국군이 더 빠르게 대응하더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는 하향식 명령 체계에 익숙한데 한국군은 뭔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어. 현장 지휘관들의 권한이 우리보다 훨씬 넓어 보이고 의사결정이 빨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군의 전술 효율성과 정보 전달 속도가 미군은 물론이고 러시아군보다도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거든요. 특히 FA-50에 대한 실전 평가 보고서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폴란드에 수출된 FA-50이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성능이 기대치를 훨씬 웃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공격기가 이런 기동성을 낼 수 있다고 혼잣말이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은 폴란드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향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 분석가 마이클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예의 바르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아니야. 훈련 때도 우리 말 잘 듣고 혹시 그들이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마이클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식도 러시아식도 아닌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체계가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순간 러시아 요원 보로닌의 음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를 열어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맞나? 중얼거리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더 놀라운 건 수출 대상국 숫자였습니다. 이미 40개국 이상의 한국산 무기가 팔려나가고 있었거든요.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옆자리 동료가 뭔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동네 공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이들은 이미 글로벌 방산업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파보니 한국 방산업의 특징이 보였습니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운용 교육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경우 폴란드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판매되면서 현지 생산 라인까지 구축해주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에는 K2 표 전차의 개량형을 수출하면서 북극 환경에 맞는 특별한 개조까지 해줬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K2 표 전차의 성능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 T-90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기동성에서는 확실히 K2가 우위에 있었어요. 특히 험지 기동 능력과 사격 정확도에서 말이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할 때마다 함께 전수하는 운용 노하우였어요.
단순히 기계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인도네시아에 수출된 KT-1 기본훈련기의 경우를 보니 한국 교관들이 6개월간 현지에 파견되어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했어요. 그 결과 인도네시아 공군의 훈련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되었다는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국의 국방비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효율성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기관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생각보다 훨씬 첨단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이 보여주는 조용한 자신감이었어요. 큰 소리치며 자랑하지 않지만 묵묵히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거죠. 마치 물속에서 조용히 헤엄치는 거대한 물고기 같았어요. 러시아 요원 보로님이 한국을 경계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힘,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CIA로부터 또 다른 기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심상치 않았어요. 전략적 오한 대한민국. 러시아 정보부가 한국에 대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였죠.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군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한국군 특수부대 침투 능력 파악 실패.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어요.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러시아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707특임대 UDT 특전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으려고 수년간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러시아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내용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야간 침투 능력은 미군 네이비실보다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장을 보고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이비실이면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인데 한국이 그보다 빠르다고요? 더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야간 작전에서 드론과 인간이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합동작전을 이미 완성했다는 거예요. 대원이 적진에 침투하면 동시에 소형 드론이 상공에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즉시 대원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표시된다는 거죠. 이건 SF 영화 얘기가 아니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러시아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장비들도 모두 국산이라는 거예요. 총기부터 통신 장비, 심지어 방탄복까지 모든 게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최고급 장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리 군 특수부대 담당 장교와 통화를 했습니다. 존 맥클린 중령이었어요. 중령님, 한국 특수부대와 합동훈련 해본 적 있으시죠? 물론이지. 몇 번 해봤어. 어땠나요? 전화 너머로 맥클린 중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이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얘기인데 솔직히 놀랐어. 우리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울 게 많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요? 침투 속도, 정보 수집 능력, 그리고 장비 운용 숙련도. 특히 야간 작전에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나라인지 실감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실력을 키워온 거예요. 러시아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다. 이제야 보로닌의 경고가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전략적 행위자였던 거죠. 다음 주 저는 한국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졌어요. 한국군이 AI 기반 지휘센터를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 전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야.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지휘 방식이었어요. 우리처럼 중앙 집중형 지휘가 아니라
현장 권한 군사령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각 부대장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조화되어 움직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군은 전장 상황을 3D로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게임 화면처럼 직관적으로 전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 전문가인 데이빗 로건 박사와 만났습니다. 박사님, 이 자료 좀 봐주세요. 로건 박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어요. 레이처, 이건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기술이야. 무슨 뜻이죠? 실시간 전장 네트워크 구축, 3D 시각화 시스템, 분산형 지휘. 이런 것들은 우리도 연구 중인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거든.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뜻인가요? 로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아. 며칠 후 한미연합훈련에서 나온 또 다른 보고서를 봤습니다. 지휘 체계 반응 속도를 측정한 데이터였는데 한국군이 러시아군보다 43% 빠르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43%나 빠르다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명령 전달 단계를 최소화했어요. 상급 지휘관이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면 현장 지휘관들이 즉시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반면 러시아군이나 심지어 우리 군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 체계가 복잡했어요. 중간 단계가 많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였죠.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준비해온 걸까요? 분명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국방 예산 사용 내역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AI,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차나 전투기 숫자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나토 관련 자료도 찾아봤어요. 한국이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그들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대해 나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식 모델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야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저는 한국의 해외 군사 활동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방산 수출을 하는 나라들과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를 보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군사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어요.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 특수부대의 해외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 등 실전 경험이 상당했어요. 특히 소말리아에서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보여준 활약상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박을 구출하는 작전에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실전 경험까지 쌓고 있었다고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군은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재건 지원 활동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특수부대들이 은밀하게 고위험 지역에서 활동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전 경험들이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큰 소리치며 자랑했을 텐데 한국은 조용히 넘어갔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장비들의 실제 품질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특수부대용 통신 장비부터 개인 보호 장비까지 모든 게 국산 최고급 제품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K2 소총의 경우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가 우리 M4 소총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정확도, 내구성, 유지보수, 편의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제 시도 지계속 편집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동료 장교 브래드 윌슨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래드, 한국에 있을 때 그들 군대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였어. 작고 조용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브래드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그들은 보여주지 않을 뿐이야. 실제로는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어떤 준비? 예를 들어 훈련 같은 거. 우리와 함께하는 공식 훈련 외에도 따로 하는 훈련이 엄청 많아. 그것도 아주 실전적인 훈련들 말이야. 브래드의 말을 들으니 한국군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저는 한국의 군사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이 군대를 경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기본적인 군사 지식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시에는 모든 성인 남성이 잠재적 병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네. 이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로 한국 남성의 70% 이상이 총기 사격에 능숙하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 전체가 국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학생들조차 군사 관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는 힘. 이 표현이 한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러시아 요원 보로닌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들이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조용한 강자였던 거죠.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부터 핵연료 재처리 기술까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일주일 내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었어요. 러시아 요원 보로닌의 경고가 정확했던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초정밀 미사일과 첨단 재래식 무기 체계였어요. 현무4 미사일의 성능 자료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거리 800km에 오차 범위 1m 이내. 이 정도면 핵무기 없이도 충분한 억제력을 갖춘 거였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겠네. 혼잣말이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SLBM, 즉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까지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무4라는 이름의 이 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돼요. 1000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거의 완료 단계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문가인 제임스 하트 대령과 통화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레이첼,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깜짝 놀라고 있어. 특히 정확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현무4의 오차 범위가 정말 1m 이내인가요? 그렇게 들었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핵탄두 없이도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제재를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핵보유국과 맞먹는 억제력을 확보한 거였어요. 며칠 후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KSS-3 배치형급 잠수함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특히 소음 수준이 매우 낮아서 탐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다의 유령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언제 어디서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했습니다. 핵무기라는 양날의 검 대신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억제력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해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소리치며 자랑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춘 거였죠. 러시아 요원 보로닌이 한국을 그렇게 경계했던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없는 핵보유국이었던 거예요. 마침내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가 왔습니다. 며칠 밤을 세워가며 정리한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중간 정도 수준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전략적 행위자였던 거죠.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재평가 긴급 보고서 마이너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국방 예산 대비 효율성을 계산해보니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한 달러로 만드는 군사력을 한국은 50센트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 비결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했어요. 남의 것을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서 쓰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성능도 자신들에게 최적화될 수 있었던 거죠. 둘째,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무기보다는 실전에서 확실히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셋째, 인적 자원의 활용이 뛰어났습니다. 전 국민이 군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사회 전체의 국방 역량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거죠.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애쓰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키워왔던 거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군사 이야기를 하는 나라다. 이는 국가 전체가 국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한국 남성의 70%가 총기 사격에 숙련되어 있다는 통계는 정말 놀라웠어요. 전시에는 이들 모두가 잠재적 병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는 맹수입니다. 그들의 힘은 소음이 아니라 정밀함에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레이첼, 이 보고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군. 우리의 대한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겠어.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전문 분석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 전체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몇 주 후 새로운 한미동맹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분류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할 거라고 말이에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이죠. 러시아 요원 보로닌의 경고가 맞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강함의 비밀은 바로 드러내지 않는 힘에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가장 조용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강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